안녕하세요. 저는 여아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 보석 같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두 명이나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이 아이들을 저 혼자 키우리라고는 더 상상도 하지 못했었네요. 기구하다면 기구할 수 있고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비록 제가 의지하고 바라볼 거라곤 우리 아이들 둘밖에 없지만 이 아이들이라도 있어 제가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40살도 안 된 여자가 쌍둥이를 혼자서 키우게 되었는지, 왜 기구한 인생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친정은 참 모진 시련과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큰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나름 승진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가장으로서도 참 본이 되고 힘이 되는 분이셨어요. 엄마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계시면서 내조를 하며 아빠와 함께 저와 저의 오빠를 성심성의껏 키워주셨죠. 하지만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고 단란했던 제 가족의 일상은 금방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오빠에게 일이 하나 터지면서 바로 저희 친정집의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오빠는 아빠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집에 보탬이 되겠다며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저에게는 꼬박꼬박 용돈도 주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효도하고 싶다며 늘 봉투를 건네드리는 착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2년 정도는 정말 온 가족이 다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시련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고 그것을 알게 된 아빠는 도저히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을 이야기하며 두 분은 갈라서게 되었죠. 아빠가 엄마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이야기할 때 엄마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첫째 잃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도 힘들고 우리 딸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내가 기댈 수 없어서 그래서 그랬어. 딱 한 번 실수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아줘. 힘들 때 서로 기대고 함께하라고 있는 게 가족이야. 근데 당신은 그걸 다 외면하고 우릴 배신한 거나 다름없고. 안 그래도 힘든 우리한테 더 큰 시련을 준 거라고.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안 돼. 여보, 제발. 지수야, 너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아빠 좀 설득해봐. 어? 우리 가족 이대로 헤어질 수 없는 거잖아. 엄마는 그 자리에서 두 분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아빠를 설득해보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 엄마에게 느낀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싫어요.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까 엄마가 다 책임지고 다신 우리 찾지 마세요. 저도 엄마한테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오빠 그렇게 되고 엄마만 힘든 것도 아니었고 우리도 다 같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더 큰 상처를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저도 다시는 찾을 생각 마세요. 저도 아빠가 싫다면 싫어요. 저도 속으론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아빠와 저에게 상처를 준 엄마가 미운 마음이 더 커서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도 상심이 컸고 한창 힘들어하던 중에 그걸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타나
잠깐 기댄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은 바람이었습니다. 나쁜 것인 건 변함없었죠. 결국 엄마와도 그렇게 헤어지고 한순간에 아빠와 저 두 명만 남게 되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네 명이서 북적북적 살다가 아빠와 단 둘이 지내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벌써 7년 전의 일이네요. 그 힘든 시기를 보내던 와중에 저는 지인이 있는 술자리에 우연히 참석을 했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전 남편으로 갈라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첫 인상부터가 뿔테 안경에 모범생 스타일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차분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술자리에서 인연을 맺어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시댁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쪽 시댁은 특이한 가족력이 있어 인사도 참 특이하게 드렸어요. 이쪽 가족력은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저와 결혼할 마음이 생기면서 모두 털어놓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더 특이하더라고요. 우선 시모와 시부는 TV에서만 봤던 황혼 이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모시는 사람들이 황혼 이혼을 했다는 게 저한테만큼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둘은 어떠한 교류도 없이 완전히 따로따로 살고 있었고요.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간 시모 쪽은 아주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니 그 집이 어찌나 허름하던지 빌라촌에 있는 단칸방의 지하였는데 곰팡이 냄새는 기본에 화장실은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기고 뭐고 다 깨져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는지 시모가 보자마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집이 좀 허름하지? 우리가 원래 아파트 좋은 집에 살았었는데 우리 큰아들 놈이 사업을 좀 몇 번 말아먹어가지고 지금은 좀 어렵게 살아.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도움은 좀 못 줄 것 같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결혼이야 저희가 알아서 해도 돼요. 저희야말로 결혼해서 아주버님도 얼른 일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어머님 집 얼른 좋은 곳으로 옮겨드려야겠어요.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고마워. 잘 살고 내가 금전적으로는 못해줘도 마음은 이미 다 퍼주고도 남았어. 다행히 시어머니는 까다롭건 하지 않아서 인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속사정을 더 들어보니 시부모님 둘이서 이혼을 한 이유가 시아버지 몰래 시어머니가 시숙될 분에게 돈을 많이 대준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모로 사정이 참 복잡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의 결혼 생활에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후에 만난 시아버지는 좀 더 사람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이 신뢰가 될 수는 있지만 시어머니는 약간 어리버리하고 어딘가 한쪽이 쎄했다면 시아버지는 정말 괜찮은 분이셨어요. 공무원 출신이었는데 점잖고 깔끔한 것이 딱 저희 남편과 닮아 있었죠. 생김새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비슷해 어딜 내놔도 둘이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시부는 결혼 전 다른 얘기 없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해줄 것 없고 딱 이 한마디는 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안은 아무도 믿지 마세요. 딱 믿을 거라곤 우리 둘째 현복이밖에 없으니까 얘만 보고 살아요. 결혼하고 나서 애 엄마나 첫째가 연락 오면 절대 받지도 말고 무슨 짓을 하든 다 받아주지 마요. 그 둘 때문에 우리 집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3천만 원이니 받아요. 집도 해주고 싶은데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서 내가 많은 건 못 해줘도 우리 현복이가 결혼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해주고 싶으니 받아요.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고. 아,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어렵게 모으신 돈인데 안 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이거라도 내가 줘야 마음이 편하지.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니까 바꿔서 집 사는데 보탰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 쪽은 어떻게든 3천만 원을 꼭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극구 사양을 했지만 끝내 아들 손에 쥐어주시면서까지 건네주시길래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찾아간 저희 아빠는 그나마 중산층에 살고 계시는 분이셔서 제일 사정이 좋으셨어요. 아빠는 저희가 가자마자 준비한 돈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지수야, 아빠가 지금 딱 5천만 원 있다. 이거 너 주려고 내가 다른 데 안 쓰고 모아둔 거야. 이거 받아서 너희 필요한 데 쓰고 남은 건 집 사는 데도 보태고 해라. 뭐 보탤 거 있을까 모르겠다만. 아빠는 저희에게 어떻게든 5천만 원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저희는 이 돈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왜냐면 못 받는 속사정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오빠랑 엄마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매일을 술을 마시면서 지내셨어요. 하루하루 술로 보내다 보니 몸이 많이 망가졌고 결국에는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저 못 받아요. 아빠 지금 아파서 병원 다니는 것도 다 돈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 주지 말고 아빠 치료하는 데 쓰세요. 아니다. 이거라도 받아. 이 못난 애비가 살면서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줘야지. 이거 안 받으면 나 마음 편히 치료도 못 받을 거야. 장인어른, 그럼 이렇게 하세요. 치료도 계속 받으셔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주신 것만큼만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맞아요, 아빠. 그렇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여유 돼요. 사실 저희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빠의 상황을 봐서는 그 돈을 다 받을 수 없어서 시아버님이 주신 만큼만 받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대출을 껴서 작은 곳으로 하나 마련했습니다. 남은 건 결혼식뿐이었는데 이때부터가 정말 문제였어요. 사건의 연속이었죠. 결혼 당일 그 누구도 쉽게 겪지 못하는 일을 저는 겪게 되었거든요. 우선 저는 이 사건의 이름을 축의금 도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 부분은 사전에 남편과 시모끼리 모종의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모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남편을 결혼시켰는데요. 그때 저랑 남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시모에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통화 음성이 하도 커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이해, 현보가 내가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잖니. 그래서 네 아빠랑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합의를 봤는데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쪽 축의금으로 들어온 건 우리 가질 것 없이 다 널 주마. 그걸로 너희 결혼 생활 하는데 보태서 써. 엄마, 그래도 돼요? 아빠랑 정말 상의하신 거 맞아요? 아유, 그래 맞대도. 내가 네 형 때문에 황혼 이혼까지 당했는데 돈 문제로 거짓말 하겠니? 암튼 그렇게 알고 있어. 네, 알겠어요, 엄마.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는 저에게 상의를 했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대신에 저는 저희 쪽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들은 전부 아버지께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수락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결혼식 당일날 터지고 말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정신없이 뒷정리를 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남편에게로 한 통의 전화가 왔고 저희는 둘 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전화가 온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고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예, 현보가 어떡하냐? 어떡해? 내가 정말 이놈을 믿으면 안 됐었는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알아듣게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 글쎄, 네 형한테 잠깐 축의금을 맡겨놨더니 얘가 글쎄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지 뭐냐. 이놈의 자식이 우리 집 전세금도 다 말아먹더니 이제는 지 동생 축의금까지 손을 댔다, 현보가. 정말 이걸 가지고 도망갈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현보가.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놀란 마음에 울면서 전화를 했고 남편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에 분노가 올라오면서 눈과 얼굴이 다 빨개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순간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시숙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그는 받지 않았죠. 몇 번의 전화 시도를 해봐도 시숙이 받질 않자 남편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히 동생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새끼지. 전화까지 안 받는 거 보고 형은 이제 나랑 연도 끊을 생각인 것 같아서 문자로 나도 끝낸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면 초상 치르게 될 줄 알아. 지금부터는 너랑 나랑 연 끝났어. 어떻게 동생 결혼 축의금을 가지고 가? 이 양심도 다 팔아먹은 놈아. 다신 연락하지 마. 살벌하게 문자를 보낸 남편에게 그 뒤로 아주버님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축의금 도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건은 끝이 아니었네요. 만약 여기에서 끝났더라면 저는 이 사연을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죠. 저희 집안에 두 번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었던 시누이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저희 시누이는 과거의 운동선수였습니다. 성격은 완전히 시모의 성격과 닮았고 개념이 아주 많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운동선수였던 사람이 운동을 그만두게 된 계기도 바로 이 개념 없는 성격 탓이었는데요. 과거 후배들을 폭행해서 강제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다닌 직장에서도 한 번도 6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항상 힘들다는 핑계로 그만두고 월급이 적다고 그만두고 누가 뭐라 한다고 그만두는 등 갖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직장을 아주 밥 먹듯이 그만두고 옮겨 다니곤 했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잦은 지각에 직장 사람들과의 수많은 트러블에 잘리기도 많이 잘렸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죠. 우선 남들한테 손 벌리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그 대상이 우리 남편이어서 제가 속이 터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저희는 결혼 후에 쌍둥이를 낳아 지내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를 낳으면서부터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시누이까지 케어를 해야 해서 정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연속이었죠.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순하고 좋은 남자였지만 가족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시아버지 빼고는 전부 다 그 일을 호구로 보고 있었어요. 진짜 옆에서 보면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오빠로 보는 건지 동생으로 보는 건지 아님 아들로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겠죠. 우선 그중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시누이였어요. 이 시누이는 일찍 독립을 해서 30만 원짜리 월세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30만 원이지 서울 집값이 워낙에 비싸서 그런지 어두컴컴한 고시원 같은 곳이었네요. 언젠가 한번 시누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들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라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누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저 여기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언니도 여기 와봐서 알겠지만 여기 주변도 너무 어둡고 보안도 좀 잘 안 되고 해서 저 너무 무서워요. 요즘은 옆집 아저씨가 새로 들어왔는데 자꾸 술 취해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혼자서 열고 들어오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저 진짜 더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언니, 저 좀 안전한 오피스텔로 이사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오피스텔 하나만 구해주면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쌍둥이 낳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도 결혼하면서 받은 대출금에 각종 생활비에 돈을 모을 새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못 해주고 지금 있는 집 전세금에 보태서 쓰라고 3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제가 300만 원으로 보내주고 난 후 신우이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진짜 쪼잔한 것 좀 봐. 언니, 이 300만 원 가지고 대체 뭘 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다 나 월세 계속 밀려 써서 가지고 나올 전세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음 진작에 내가 이사를 갔지. 도대체 꼴랑 300만 원이 뭐야, 300만 원이? 아, 짜증나. 아가씨, 뭐라고요? 지금 이 돈 저희한테도 적은 돈 아니에요. 쌍둥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그리고 월세가 밀려서 돌려받을 전세금이 없을 정도면 빨리 일을 하세요. 요즘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있죠?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요? 다 큰 어른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언니가 뭔데 훈계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아, 진짜. 이 300만 원으로 어딜 가냐고. 아, 짜증나. 신우이는 툴툴거리면서 제 훈계도 다 무시하고는 되려 짜증을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지만 평소 신우이의 개념 상태를 봤을 때 크게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 저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게 진짜 화나는 대목은 따로 있었죠. 신우이는 보증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느 날 이사를 갔더라고요. 저희 집과 꽤 가까운 곳이었는데 저희가 서울에 살았어도 변두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비싸지 않아 잘 구해서 들어간 듯 했어요. 오빠, 집 구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살 것 같아. 여기는 그래도 주변이 어둡지도 않잖아. 방도 하나이긴 해도 서울에서 이만한 집 보증금 1,000만 원에 구하는 게 어디야. 진짜 감지덕지지. 오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으로 나 이사시켜줘. 알았지? 알았어. 이거 근데 우리 집사람 알면 진짜 큰일 나. 우리 신혼 때부터 집 이사 갈 때 쓰려고 모은 돈 꺼내서 준 거라 진짜 알면 나 끝이야, 끝. 그러니까 모른 척 하고 있어. 아이, 당연하지. 언니 진짜 이렇게 큰 돈이 있었으면서 나한텐 꼴랑 300만 원 주고 어줍지 않은 훈계까지 하더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아니, 집이야 나중에 이사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데 그걸 안 해주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지금 쌍둥이 키우면서 집이 좁아서 우리도 이사 고민하고 있던 찰나여서 그래서 많이 못 도와줬을 거야. 근데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고 얘기해 놓았으니까 너만 조용하면 걸릴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너 입단속 잘해. 저는 남편과 신우의 대화를 몰래 들으며 정말 분노와 화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어 결국에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보, 아가씨, 지금 둘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긴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 돈 모아둔 거 빼돌려서 이 집 구해준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한테는 이사는 나중에 가도 된다고 그렇게 꼬셔놓고 지금 그걸로 아가씨 집을 해줬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아, 진짜 어떻게 그래? 아가씨, 아가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지금 그 돈 300이 없어서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 돈 준 것도 감지덕지 감사해야지. 왜 남의 남편을 꼬드겨서 돈을 뺏어가요? 왜? 어머, 언니, 내가 우리 오빠한테 이런 도움도 못 받아요? 언니 남편이기 이전에 내 친오빠이기도 해요. 오빠가 동생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다는데 언니하고 상의가 왜 필요하냐고요?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여보, 미안해. 아니 나는 정말 얘가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 돈은 무슨 일 있어도 메꿔 놓을게.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미안해.
저는 이 둘의 처사를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한 바가지 흐르던 거 있죠. 저는 거기에서 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저를 따라 나온 남편에게도 일절 눈길도 주지 않으며 냉전 상태를 가졌어요. 시누이는 참 뻔뻔하게도 저희 부부에게서 1,300만 원을 꽁으로 가지고 갔으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 둘과는 상종도 안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시누이도 좀 정신을 차렸는지 과일까지 사가지고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기에 받아주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라도 여자 혼자서 그 무서운 집에서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차라리 도와준 것으로 끝내놓으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화해를 하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누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동안 잠잠한 듯 하더니 어느 날 또다시 연락이 와서는 제 속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언니, 저 얼마 안 있으면 생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생일 선물 좀 미리 주면 안 될까요?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걸로. 생일은 안 까먹고 있었죠. 아가씨 뭐 갖고 싶은데요?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현금 100만 원만 주세요. 아니 생일이라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금 통장에 잔고가 82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일 선물은 통 크게 용돈으로 주는 거 어때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신우이의 태도를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한테 뭐 어디 돈 맡겨놨어요? 아니, 뭐 우리가 돈 만드는 기계로 보이는 건가? 도대체 왜 자꾸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요, 왜? 돈이 없으면 제발 일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아가씨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 그만큼 나이를 먹었으면 통장에 820원 찍혀 있는 게 보일 때 남한테 먼저 의지할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요. 언제까지 오빠한테 빌붙어서 살 거예요? 네? 제발 일 좀 하세요, 일 좀. 아, 알았어요. 언닌 진짜 그냥 좋게 못 준다고 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화를 내요? 알았어요, 알았어. 돈 얘기 안 해요. 진짜 치사해서. 그럼 생일에 놀러 갈 테니까 밥이나 좀 해줘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아휴, 아가씨. 진짜 제발 철 좀 들으세요. 생일 때 오세요. 밥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발 이제 일 좀 하세요. 아가씨 더 놀 나이 지났어요. 아, 알았다고요, 알았다고. 끊을게요. 신우이는 제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전 같았으면 바락바락 대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좀 느낀 바가 있었는지 살짝 아쉬워하는 티는 내도 더 말하지 않고 끊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신우이는 느낀 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은 행동을 해왔거든요. 언니, 저 오피스텔 월세가 없어서요. 70만 원인데 돈이 없는데 이것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저 관리비도 밀렸어요. 지금은 진짜 제가 어디 돈 빌릴 데도 없이 총체적 난국이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언니한테 돈 얘기 안 할게요. 뭐라고요? 이제 하다 못해 월세까지 내달라고요? 아니, 아가씨 오빠가 보증금 도와주고 제가 300만 원 줬으면 됐지. 그게 모자라서 지금 월세까지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아가씨를 책임져야 해요? 영 오피스텔 못 살겠으면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가세요. 책임도 못 질 걸 왜 이사를 간 건데요? 아가씨가 스스로 이사도 못 갈 거 오빠랑 제가 도와줬으면 거기에서 끝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등골을 빼먹을 작정인 거예요? 아가씨 지금 나이면요. 조카들한테 용돈 10,000원씩이라도 줄 나이예요. 아세요? 저의 거친 말에 신우이는 이번에는 화가 났는지 전처럼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언니,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언니 나중에 후회해요. 진짜로요. 내가 지금은 거지같이 살지만 제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땐 언니가 나한테 싹싹 빌걸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세요. 저는 양심 없는 소리를 듣고는 이때는 못 참고 반말로 아예 충고를 해버렸어요. 내가 진짜 웬만하면 견디려고 그랬는데, 야, 너 진짜 개념 없다. 인간아, 제발 좀 똑바로 살아. 내가 진짜 정확하게 충고할게. 너 진짜 정신 안 차리고 남한테만 의지하려고 하면 절대 이 세상 살아가지 못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러니까 제발 좀 가서 일하고 사람답게 좀 살아. 그리고 나도 제발 부탁 좀 하자. 제발 좀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해.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제발 나한테 이런 부탁 좀 하지 말고. 내가 네 오빠한테도 다시는 너 못 도와주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자꾸 전화해서 돈돈거려? 내가 니네 오빠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니네 오빠처럼 호구로 보이냐고.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참네. 아니 지가 뭐라고? 아주 꼴값을 떠네. 됐어. 내가 다신 연락하나 봐. 더럽고 치사해서 절대 안 해. 화를 못 참고 내뿜는 저의 언성에 신우이는 살짝 쫄았는지 가짜는 발악을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뒤로는 전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안이 어디 보통 집안인가요? 진짜 문제는 또 따로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나름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저희 집안을 발칵 뒤집을 만한 일이었죠. 이번에는 자취를 감췄던 시숙이 나타나 버린 사건이었어요. 시숙은 어느 날 거짓골을 하고는 저희 집으로 나타나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현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거 안 갚으면 애들이랑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버린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그날 이후로 한숨도 편하게 잘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동생아. 정말 미안해. 제발 나 좀 용서해 주라. 시숙은 이미 저희가 결혼 전부터 장가를 가서 애가 둘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친모가 데리고 가고 양육권만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족들까지 건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행방이 묘연했던 사람이 갑자기 거짓골을 하고는 대성통곡을 하니 이 마음 약한 남편은 평생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던 기세가 다 어딜 갔는지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제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던 거 있죠? 형, 일어나. 이게 뭐야? 나이 40 넘고 뭐 하는 거야? 알았어.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일어나. 형 이러는 꼴 나 진짜 못 봐. 현보가 정말 고맙다. 내 평생의 은인이 바로 너야. 네가 진짜 내 인생의 복덩이다 정말. 어디 나만 뿐이겠냐? 우리 가족은 너 없으면 안 돼. 정말 고맙다.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둘은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며 결국엔 서로를 껴안고는 엉엉 울어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기가 찼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심파극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죠. 제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위기를 넘기기 위한 연기로밖에 안 보였는데 남편은 천하의 몹쓸놈이라고 하던 시숙의 불타는 연기력에 넘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제 형이라며 울어댔습니다. 저는 그 꼴을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시숙이 가고 난 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주버님 진짜 정신 차린 거 아니야. 저거 다 연기라고. 제발 당신도 정신 차리고 아주버님께 넘어가지 좀 마. 내 눈엔 다 보이는데 왜 당신 눈에만 안 보여? 라고 말하는데 남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당신, 우리 가족 무시해?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고.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나한테는 피를 나눈 형제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무리 당신 시숙이 못났어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내 형은 내가 더 잘 알아.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무시하는 말 또 했다간 나 그땐 안 참아. 이런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어이없었어요. 분명 쇼를 하는 거고 분명 또 뭐 하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보여도 남편은 오로지 저한테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 대판 싸우고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숙의 눈물 때문에 남편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한 번은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날라와서 봤습니다. 평소에 남편이나 저나 카드 명세서는 다 집으로 왔었기에 그날도 아무 의심 없이 얼마가 나왔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카드 명세서를 보자마자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남편의 카드값이 무려 8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었거든요. 순간 쎄한 느낌과 함께 저는 너무 놀라서 안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로 가서 이게 대체 뭐냐고 소리를 지르며 카드 명세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설명해. 내가 봤을 때 이거 절대 당신이 쓴 거 아니야. 맞지? 당신이 이렇게 큰 돈을 쓸 리가 없잖아. 대체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제대로 설명해. 나랑 끝내고 싶지 않으면. 여보, 그게 있잖아. 이거 형이 쓴 건데. 근데 이거 형이 낸다고 그랬어. 당장 일은 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딱 한 달만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잠깐 빌려주고 돈 받기로 한 거야. 걱정하지 마. 형이 돈 다 낼 거야. 거짓골로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어. 그래서 옷도 좀 사 입고 하라고 내가 딱 한 달만 빌려준 거야. 지금 이거 안 보여? 여기 내역 안 보이냐고. 이게 간단히 쓴 거니? 어? 이거 좀 봐봐. 이게 어디 간단히 쓴 내역이냐고. 당장 전화해. 당장 전화해서 아주버님께 돈 받아내란 말이야. 알았어. 바로 전화할게. 남편은 시숙에게 전화를 곧바로 걸었고 다행히 시숙은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통화 이후 시숙은 카드값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지금부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시숙과 제 남편의 통화 내용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형, 이번 달 카드값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지금 우리 애들 엄마 난리 났어. 형, 빨리 좀 갚아. 카드값이 800만 원이나 나왔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내. 너 동생이 돼가지고 형한테 이것도 못 해주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재수 씨도 알았으니 나 이 카드 몇 달만 좀 더 쓰자. 형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개과천선했다며 울고불고 난리칠 땐 언제고 또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도 제가 남편 대신 전화를 받고는 대차게 뭐라고 해놓고 꾸역꾸역 그 돈을 받아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 카드로 물건을 사서 그걸 다시 중고시장에 되팔면서 현금을 만들어냈었더라고요. 제가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갖은 협박을 다하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하며 돈 800만 원을 돌려주어 알게 된 사실이었죠. 이때부터는 남편에게도 또 한 번 경고를 하고는 절대로 어떤 사정에도 돈 줄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죠. 시숙은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이번에는 술을 달라고 하더군요. 남편과 술을 한두 잔씩 기울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저러나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참 황당한 요구를 해오는 겁니다. 현보가, 나 매달 애들 양육비 보내야 하는 거 알지? 근데 이게 내가 지금 5년째 밀려 있어. 이번 달에도 이거 안 내면 나 정말 큰일 난다. 이대로 있으면 이제는 법원의 심판까지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나 좀 도와주라.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야. 딱 2천만 원이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천만 원.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설마 남편이 저기에 넘어갈까 싶었는데 눈빛부터가 흔들리는 게 어이가 없어서 재빨리 제가 나섰습니다.
아주버님, 언제까지 동생 우려먹을 거예요? 이젠 하다 못해 양육비까지 달라고 하세요? 2천만 원, 그거 우리한테 맡겨놓으셨어요? 그게 어느 집 개 이름이냐고요?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그 동생이 호구라고 해도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진짜 시누이랑 하는 짓이 똑같네요. 남들은요, 돈 벌려고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아주버님은 그런 노력이라도 해보셨어요? 하다못해 물류센터 가서 짐 나르고 배달이라도 해보셨냐고요? 제발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 돈 버세요, 돈. 이건 진짜 충고예요. 한 번만 더 이 사람 구슬려서 돈 빼가면 저 그땐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더는 못 산다고요. 어디 동생 이혼하고 싶은 꼴 보고 싶으시면 또 돈 가지고 가보세요. 시숙은 제가 또 불같이 화를 내니 이번에는 완전히 깨갱하며 도망가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기 대신 거절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때는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은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또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 돈을 해줄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잘 거절하고 마무리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며 또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저희 집안의 일이었고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었어요. 오랜 시간 암을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돌아가셨고 저에게는 친정은 집 나간 엄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마저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혼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제 남편이 저의 모든 힘을 다 뺏어가 버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빠는 돌아가시면서 보험금과 사시던 집 등을 다 모아서 저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아빠의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그 돈을 받으면서 전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는 아픔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조차 기대지 못한 채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주신 돈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하는 길이겠다 싶어서 그간 힘들어서 못했던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방 한 칸에 거실 하나만 있는 집이었는데 이사를 가고 난 뒤에는 방 3칸에 거실과 주방이 따로 있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제일 좋아한 건 우리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이 글쎄 속 없는 제안을 해오는 겁니다. 여보, 지금 엄마 나이가 70이 넘으셨잖아. 이제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지금 봐봐. 형은 거지같이 살고 엄마는 수입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내가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휴, 그동안 우리 세 자녀 정말 힘들게 키우셨는데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여보가 한번 모셔주면 안 될까? 남편은 거의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좀 더 들어봤습니다. 이 집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건 맞는데 아마 장인어른도 당신이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며느리 노릇하길 바라실 거야. 우리나라가 원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기로는 세계에서 최고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자. 나도 열심히 애들 키우고 당신 도울게. 엄마도 우리 애들 잘 봐주신다고 하셨어. 저는 거기까지 듣는 순간 정말 이제는 터질 대로 터져버려 남편에게 말했어요. 야, 진짜 살다 너 같은 남잔 처음 본다. 우유부단하지 결단력 없지.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지 식구들이 말하면 다 넘어가지. 너 도대체 호구 생활 언제까지 할래? 이러다 나까지 호구 잡히게 생겼다고. 어머니가 언제 우리한테 잘한 적 있어?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주시길 했어. 예쁘다고 한번 안아주시길 했어. 나한테 고생한다 말한 적 있으시냐고.
네 시누이 뒷바라지하고 네 형님 사고 치는 거 뒷수습할 때 언제 한번 고맙다 미안하다 하신 적 있어? 너네 식구들이 언제 한번 고맙다고 한 적 있냐고. 근데 뭐 이젠 엄마까지 모시라고? 됐어. 나 이젠 더는 못해. 아주 진짜 질렸어. 너도 꺼져. 나 이제는 정말 너랑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당장 꺼지라고. 우리 아빠가 해준 집에서 더는 너랑 너네 가족이랑 못 지내겠으니까 당장 꺼져. 나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다워야 대접을 해드리지. 나 이제 너 같은 똥차랑은 절대 못 살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아예 사라져버려. 뭐야? 야, 너 내 앞에서 우리 가족 무시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댔지? 너 진짜 큰일 나는 꼴 볼래? 남편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폭력이었죠. 가족들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났는지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려고 했고 남편은 저를 때리려다가 제가 방으로 도망가 버리니 그제서야 화를 못 이겨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는 이혼 선언을 했고 그 뒤로는 매달리는 남편을 일절 받아주지 않고는 그대로 헤어져 버렸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저에게 왔고 지금은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남편은 이혼 가정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와 시누이 시수까지 제 발에 매달려 한 번만 더 받아달라고 했지만 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혼 가정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 주시던 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안 봐도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인다며 오히려 저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며 이 기회에 깨끗이 이 집안과 정리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양육권까지 다 가지고 와서 현재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아빠 돈으로 산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양육비도 착실하게 보내주면서 여전히 저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은 또 집 앞으로 찾아와 이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현명한 여자를 내가 왜 몰라보고 그랬는지, 왜 당신 말을 안 들었는지 정말 나 후회하고 있어. 나 지금 형하고 동생 엄마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 정말 거머리가 따로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다시 받아줘, 여보. 아니, 나 진짜 이제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라면 지긋지긋해. 제발 내가 부탁할게. 나 좀 그 지옥으로 다시 끌어들이지 말아줘. 그리고 나 당신이랑은 다시 살진 않겠지만 애들 아빠니까 충고 하나 할게. 제발 당신 인생 제대로 살려면 당신도 가족들이랑 인연 끊어. 우리 애들한테 찌질한 아빠 말고 제대로 된 아빠로 남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저의 단호한 거절에 남편은 또다시 힘없게 그 자리를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고 또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과 이사가 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길고 질긴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혼 후 매우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어요. 애들 아빠라 같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 했지만 제 인생과 애들을 생각하니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저희 남편은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었습니다. 그 사람 좋은 선을 잘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은 것도 넘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것도 적당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저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